자, 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에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해서 공공부조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집단을 책임하에 주체,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목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주체, 대상, 목적을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공공부조는 바로 이제 그 사회보장기본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학설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국가나 집단이 책임이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줄 안 쳐도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 무기여 급부란 말을 쓰면 되겠죠. 기여를 했냐 안 했는지 따질 필요 없고, 바로 어제까지도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여를 했냐 안 했는지 따질 필요 없이, 그렇죠, 무기여. 다음에 거기 보면 3번의 사회보험과는 달리 둘째 줄, 공공부조는 세금을 통하여 재정이 형성되고 재원을 뭘로 쓴다? 조세를 재원으로 쓴다. 다 아시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4번의 둘째 줄 끝에 자산조사가 필수적이다. 자산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5번의 사회보험과는 달리 빈민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가장 구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구빈법에 주는 걸로써 어쨌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봤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그 이후에 그 대안으로 나온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바뀌어?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하면서도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근로 연계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해서 니은번에 최근 공공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자유주의이고, 그러면서 공공부조의 대상자인 급여 대상자에게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근로 연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연계복지, WTW 이렇게 나와 있죠. 미 클린턴 정부의 WTW, 근로연계복지가 나와 있고. 또 그러면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영국 블레어 노동당 당수가 제시했던 제3의 길. 또 그러면 김영삼 정부도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공공부조의 옛날의 공공부조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도끼는 돕는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그게 뭐예요? 소모적 복지라고 그랬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소모적 복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돕기는 돕지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돕는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클린턴 정부의 WTW,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이 있습니다. 빈곤의 함정, 포버티 트랍, 빈곤의 덫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지요. 포버티 트랩. 사실은 국가가 빈민들을 돕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비도덕성만 야기시켜서 오히려 빈곤의 영속화를 초래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빈곤의 함정은 사회복지가, 국가가 그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서 돕는다는 적극적 개입이 오히려 근로유인을 떨어뜨려버리는 결과도 가져오더라. 이것을 빈곤의 덫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빈곤의 함정, 빈곤의 덫은 빈민법에 나타난, 즉 신빈민법에 나타난 열등처우 원칙과 똑같은 개념에서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소득공제, 우리는 지금 근로장려세대라고 그러죠. 근로장려세대. 이제는 부족한, 최저임금선에도 부족하다 해도 다 채워주지 않잖아요. 일정 선만 채워주고 나머지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지, 옛날 스핀앤랜드법에서 나온 것처럼 부족하다 해도 다 채워주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 관점이고.
자, 거기 근로장려세제 나와 있네요. 자, 거기도 한번 이제 또 다뤄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근로장려세제를 우리는 세금이면 징수돼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된 세금 제도다 해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인컴 텍스, 소득세죠. 거꾸로 된 소득세 해서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근로소득 을 채워주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라고도 합니다. 근로소득. 뭐 영어 자체가 earned income, earned, 일해서 번 돈에 붙이는 세금, earned income tax 이렇게. earned income. 이게 바로 근로소득이죠. 일해서 번 돈. 거기에 붙이는 세금은 바로 근로소득세, earned income tax. 근데 이것서 버는 돈이 세금도 내지 못할 만큼 박한 임금을 받게 되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내 무능함만 자격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의 일부를 채워주는 것을 크레디트. 그래서 크레디트, EITC라고 합니다. EITC.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장려세제의 홈페이지가 뭐냐면 EITC.정부니까 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ITC.go.kr. 자, 그러면 정책 분석해 볼까요? 정책 분석.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빈민이 아니죠.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워킹 푸어. 워킹 푸어를 대상. 맞으면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극빈 근로자 가구를. 극빈 근로자 가구를. 무엇을 급여로 제공한다?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전세제가 되겠어요. 소득보장제도예요. 그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한다?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다음에 누가 이 업무를 맡는다? 국세청에서. 뭐 일부에서는 뭐 기획재정부까지 끌어올리는데 실제 업무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근로장려세제의 기본 틀이 되겠어요. 기본 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워킹 푸어냐? 어떤 사람이 워킹 푸어냐? 이 문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건을 4가지로 들었어요. 조건을. 워킹 푸어의 조건은 첫 번째가 가구라고 그랬죠.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연령 조건. 이 3가지를 한 조건으로 했어요. 연령 조건을 넣은 것은 60세가 넘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은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60세가 넘으면. 그래서 연령 조건이 포함된 거예요. 다음에 소득 조건. 소득 조건. 부부합산 소득이죠. 부부합산. 부부합산 소득으로. 다음에 재산 조건. 재산 조건. 1억 4천. 다음에 주택 조건. 주택 조건 6천만 미만. 자, 이렇게 4개의 조건을 갖췄을 때 극빈 근로자 가구로 인정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자세히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또 살을 찌우겠습니다. 보시죠. 432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자 여기 근로자나 사업자도 나와 있죠. 바로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열심히 일은 하지만 홀로 서기가 참 어려운 사업자도 포함을 했는데 그 사업자에는 보험 설계사 그리고 방문 판매원도 있습니다.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근로 연계형. 어쨌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 사업자도 포함해서 운영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 제도이다. 다음에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이 소득을 3등분해서 범주와 3등분해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3등분해서 현금 급여도 역시 3등분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단독 가구도 있고 헛벌이 가구도 있고 맞벌이 가구도 있는데 단독 가구나 헛벌이 가구를 맞벌이 가구와 대등한 똑같은 소득 수준을 적용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단독 가구나 헛벌이 가구는 1,300만 원 또는 2,100만 원 적지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500만 원까지. 얼마를 지원해? 단독 가구는 70만 원 상한선. 헛벌이 가구는 이 170만 원. 아,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박스 하단부의 박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되 지원 상한선은 21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거기에 의의, 기대 효과와 삼중 안전망 보시면서 신청 자격, 선생님들이 손으로 적었던 내용들 나와 있죠. 신청 자격 433페이지. 거기 보시면 신청 자격에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조건, 다음에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좀 차등 있게 범주화해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해서 이렇게 1,300, 2,100, 2,500 액수까지가 볼 것 없습니다. 지금 뭐 엄마 생일도 잘 모르는데 그거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획일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범주화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총소득 요건도 정하고, 다음에 주택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은 6천만 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저희가 쓰지 않았던 주택 가격은 6천만 원. 다음에 재산 요건은 1억 4천만 원.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근로자들은 주로 도시에 살죠. 도시 중에서도 광역시라든지 이 서울 주위의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근로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6천만 원짜리 집이 있을까? 특히 이 조건 가지고 안 주려면 진작부터 안 준다고 그러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 이번에 뭐 죽은 홀로 고독사 했다고는 그 할아버지 뭐 청담동에 집을 한 채 있는데 청담동에 있다고 다 재벌 아니거든요. 대대로 물려받은 누가 넘기지도 못하고 거래도 안 되고 하는 집들 어떻게 하라고. 안 주려면 진작부터 안 준다고 그러지. 다른 것도 그렇게 모여 갖춰놓고 살짝 끼워 넣어서 6천만 원짜리 집 한 채에 있으면 안 준다고 그러니. 그래서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의도가. 자, 그래서 이런 되어 있고. 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근로장려세제는 뭐와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것은 스피넴
낸드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스피드 앤 낸드법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워킹 푸어였잖아요. 멀어자고 최저 생계비나 최저임금의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제도였죠. 어떻게는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는 가족 수에 따른 빵값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채워주고 여기는 일정 비율만 채워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채워주면 그 스피드 앤 낸드법의 문제점 도덕적 개의가 만연할 거니까 일정 비율만 채워줌으로써 도움을 받으면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을 조성했던 것이 근로장려세제고 5월달 한 달간 신청받아서 9월달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이 나와 있는데 공공부조 일반 특징. 거기 11개라고 이렇게 쭉 적지만 선생님들 다 아시던 내용 단어만 보겠습니다. 국가가 주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항에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첫 번째 아시는 것이고 다음에 재원 조세도 아시는 것이고 3번 무기여급부 아시는 것이고 4번 가운데 자단조사 아시는 것이고 5번은 괜히 썼다는 느낌이 들고 6번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두째 줄 수직적 재분배만 줄쳐넣으시면 되겠고 그렇죠? 7번도 뭐 앞에 나오지 줄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8번 중요 표시하시고 아까 우리가 사회보장은 사회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회보장은 사회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402페이지를 좀 앞서 보실까요? 402페이지. 40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의 특성을 제게 다른 것 중에 특히 7번에 사회통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그러면 막 베푸는 따뜻한 이런 것만 하는데 아닙니다. 통제성도 있다. 바로 이제 그에 대한 근거로 여기 보면은 8번 434페이지 8번에 공공부조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제적 특징이 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철저한 감독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통제적 기능, 규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있죠? 바로 이런 통제나 규제가 요즘에는 정보통신이나 기술의 발달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해도 다 추적하잖아요. 선생님도 휴대폰에 다 뭐가 있는가 다 보세요. 휴대폰에 있으면 어디 있는 거 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처럼 작업장에 안 가도 나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은 공공부조를 통해서 보더라도 사회통제 기능이나 규제적 기능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 9번에 고통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있다. 뭐 아시겠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터질 듯한 이런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걸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또 사후적 특징이 있고 또 소득적이라고 했는데 소득적. 이 공공부조는 소득적 기능으로 더 나간다면 소득적이며 경제 안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를 일정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뭐 10번, 11번은 안 봐도 되겠죠. 아시는 단어에다가 한두 개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의 기능, 다 손으로 적어보실 수 있죠.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에 거기에 보면 기본원리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4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 제3항을 가지고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국가 책임의 원리. 이때 국가는 넓은 개념이죠.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다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그대들을 위해서 생존권 보장의 원리. 또 그런가 하면 목적을 뭘로 한다?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생활보장.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평등의 원리. 그리고 위에 안 읽거든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제도이다. 보충성의 원리. 가장 출제가 잘 된 것은 보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출제한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가 부족하냐, 이거죠. 부족하냐. 채워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다음에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리가 나와 있죠.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리. 거기 신청직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신청직권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규범적 욕구를 중심으로 하니까 직권으로 공권력이 단소리 말고 받아 라고 넘겨줬지만 퍼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규범적 욕구보다 표현된 욕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결정의 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먼저 신청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직권 신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준이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소모적 복지처럼 퍼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생활능력 심사하고, 그 다음에 생활능력 심사에 도와줄 사람이라고 밝혀지면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 측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부족한지 부족분 측정해서 채워주는 제도를 바로 이 공공부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여의 기준이나 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생활능력 심사, 수요 측정, 부족분 측정. 사실은 이게 바로 뭐예요? 자산조사가 되겠죠. 자산조사. 다음에 공공부조는 개별적 욕구 충족입니다. 사회보험처럼 일반적으로 이러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시공간적 범위와 물질적 범위에서 도우면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공공부조의 대상은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등에 불 떨어지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순간이 같다고 해도 종류가 다르고 또 종류가 같다고 해도 느낌이 달라요. 개별적으로 사회보험은 가입자들에게 하지만 공공부조는 개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느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도착할지 몰라요. 그래서 개별적 욕구 충족. 또 그런가 하면은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에게 며칠까지 오세요. 그때 불 꺼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필요직응의 원칙입니다. 필요직응의 원칙. 필요할 때 바로 도와줘야 돼요. 또 그러면 세대 단위의 원칙. 개별적으로 하지만 세대 단위입니다. 아까 그 개별 근로자가 하고 있는 세대 단위. 현금급여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요즘에는 생계급여를 거택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소위 텔레뱅킹 같은 걸 제외해서 현금급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택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사문화된 이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박스는 보시고 다음에 자산조사. 자산조사 나와 있네요. 자산조사. 자산조사는 2번, 1번에 2번. 급여의 적정 여부 파악이죠. 누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작하는 것이 자산조사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어요? 자산조사?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적격한 사람인지 아닌지 적정 여부 파악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조사는 4번에 있는 거죠. 행정 절차라는 겁니다. 행정 절차다. 자산조사의 장점은 국가 재원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또 개인의 욕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얼만큼 무엇을 얼만큼 도와줘야 할 것인가 딱 나오기 때문에 재원 낭비 막을 수가 있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본다면 개별적 욕구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 가서 보시면 역시 두 번째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죠. 행정비용. 일일이
조사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또 그 과정에서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 있다. 3번에 나와 있지요. 스티그마가 발생할 수 있다. 1번은 어떤 의미냐면 이 자산조사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개개인마다의 개별적 욕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명확히 해놨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산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했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을 단점 1번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로 이연령 비연령하게 써놨습니다. 자산조사의 틀은 뭐예요? 바로 434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바로 적격 여부에서 생활능력 심사, 수요 측정, 부족분 측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36페이지 오면 거기 빈곤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빈곤의 개념. 어떤 것이 빈곤일까? 어떤 것이 가난함일까? 어떤 것이? 저는 가만히 이 성장 과정이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아들러의 이론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심신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야 참 그때 우리가 가난했었지 라고 했던 말을 했다가 친구들에게 아니야 너는 가난하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나는 참 오랫동안을 정말 가난했었다고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왜 가난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너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잖아. 걔네들은 나를 부자라고 봤고 나를 부자라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나는 부자라는 생각을 못 해봤고 왜 우리는 이게 가난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애들은 그야말로 잔디가 깔린 기와집에다가 그리고 가면 책이 시리즈로 이렇게 쌓여있고 달랐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걔네 아버지 한 사람 한 분은 법무사였고 한 분은 교장 선생님이었고 또 한 분은 뭐 어떤 아마 건축업 보는가 본데 뭐 이런 친구들이었으니까 걔네들은 대부분 다 서울로 일찍부터 유학을 왔지요. 서울로.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동네가 이 서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비엔나나 노마에 살고 있고 막 이런 식이. 그 때문에 걔네들의 살림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는 언제나 부럽기만 했던 이런 거였고 또 걔네들은 또 공부도 잘했는데 또 우리 때는 그 사교육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사교육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만나면 우리 지역에 단 하나 있는 그 제과점 뉴욕 제과에 앉아서 걔네들은 좀 고급스러운 빵을 먹었고 우리들은 보통 어물이나 해물이나 이런 그 원예 국화빵이나 붕어빵 뭐 이런 것을 먹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슴에 오랫동안 박혀있던 거였어요. 더욱이나 여기 니라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느낀 그 가난이라는 생각은 정말 한 30이 넘을 때까지 있었어요. 니라 초등학교를 그 방문을 수학여행 첫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걔네들의 피부색, 내 엉덩이보다 하얀 그 피부색. 그리고 학교의 그 그냥 굉장히 깨끗한, 벌써 느낌 자체가 깨끗한. 그냥 우리는 철판이 떨어진 미끄럼틀이 운동장 한 가수 구석에 있는데 걔네들은 그 2층에서 1층을 그냥 운동장을 미끄럼틀로 다 이렇게 내려오고 계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그 모멸감. 우리 딸은 굉장히 멋을 내고 왔는데 그야말로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서 온 그 원색 옷을 입고 온 지금도 느낌이 선연히 걔네들은 약간 파스텔통이들은 노란 색깔을 이렇게 입었는데 원색 옷을 입고 등장한 나 이런 것들도 참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내 주변 짝꿍들이 워낙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못 오는 건 아닌데 워낙 잘했어. 그러니까 총장도 되고 기자협회 회장도 되고 다 그랬겠지만 묘하게 그런 애들과 만나서 덕분에 나는 모대도 잘하는 거야. 모대도. 근데 걔네들이 워낙 잘하니까 언제나 나는 시달리는 거죠. 왜? 뭐 이런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아들네 이론을 볼 때마다 그 뭔가 잘나고 싶어서 그냥 잘나고 싶어 해봤자 결국에 걔네들 뒤축만 따라가면서 그냥 최소한 이제는 포기를 했지요. 포기를 했지만 최소한 걔네들 수준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게 가난일까? 지금도 보면은 끊임없이 요즘엔 또 거제도에 있는 친구가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거제도에 있는 여자친구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초등학교가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연락이 든지 굉장히 막 즐겁게 뭘 올리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이게 납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용접의 고급 기술자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가 행복할까? 걔네들은 나를 물어보는데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인가? 옛날에는 현금, 물질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 없는 자에서 가난과 부자를 이렇게 따졌지만은 요즘은 우리 그 정부 정책은 상대적 빈곤 개념이라고 그랬죠. 상대적 빈곤 개념을 아까도 우리가 보자 상대적 빈곤 개념에서 급여별로 가난이고 안 가난이 급여별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기준 중위소득에 먹고 사는 문제로 가난하다 아니다 따지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가지고 가난과 아님을 따지는 것이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가지고 가난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가지고 50%를 넘어선 사람은 안 가난해. 자식 키울만 하는 거야. 50% 안 되면은 어이구 도와줘야 되겠네. 국가에서 애들 교육비도 대주고. 이렇게 상대적 빈곤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곤의 종류에는 선생님들 거기 436페이지에 절대적 빈곤도 있고 상대적 빈곤도 있고 주관적 빈곤도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서 오히려 주관적 빈곤에서 더 많이 허덕였던 것 같아요. 주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의 개념 보면은 정책론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찰스 부스가 나와 있죠. 찰스 부스. 1889년 찰스 부스가 세계 최초로 사회조사를 통해 런던 빈민조사를 하지요. 런던 빈민조사. 니은번 빈곤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의 산물이라고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빈곤선이란 단어를 처음 끄집어낸 것이 찰스 부스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라운트리는 빈곤선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합니다. 빈곤선의 개념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나누고 있는데 1차 빈곤은 어찌 보면 지금 같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말해요. 총 소득을 먹는 데 사용해도 부족한 극단 빈곤이지요. 모든 소득을 먹는 데만 사용해도 부족한. 말을 멋있게 길게 썼습니다만 뭔 말이겠죠? 2차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인 거기 4가지라고 했지만 먹는 거 뭐냐면 의식주죠. 의식주. 사실은 피복이 가장 먼저 앞에야 돼요. 피복이. 그 다음에 음식.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먹는 것은 하루 이틀 먹고 굶어 죽는 거고 의가 있어야 장기적인 생존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옷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식우주가 아니라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그리고 거처와 연료. 많은 사람들은 뭔 연료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러지만 선생님들은 요즘 도시가스도 쓰고 누가 요즘 산에 가서 갈퀴로 솔잎을 긋거나 솔방울 줍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면 선생님들 올 때 생각하면은 그것이 80년대 초까지도 시골에서는 있는 일이고 산 주인이 산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역시 조금 높은 고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그 연탄 한 장을 아끼려고 구멍을 콕콕 막고 이렇게 겨우 댕기 가시는 그런 바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연료라고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남을 수는 있으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가 본다면 차상위 계층 정도를 2차 빈곤으로 개념으로 빈곤선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찰스 부스지만은 빈곤선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은 라운트리가 되겠습니다. 라운트리. 다음에 상대적 빈곤.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란 일정 사유에 있어서 하위 계층의 소득과 비교적 상위 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 개념을 정하는 것으로 그 사이의 평균 소득 수준과 대비해서 상대적 낮은 계층을 빈곤층이라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 빈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평균 소득 수준을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말로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급여별로 정한 비율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급여별로 정한 비율 이하를 빈곤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먹고 사 기준중위소득의 30%도 못 버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겠네. 1차 빈곤이지요.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빈곤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40%. 병원이나 갈 수 있을까? 40% 못 되면 아이고 아파도 병원 못 가겠네. 그것도 의료비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40%를 넘었으면 병원은 건강신경 써서 가능하면 잘 다녀봐. 이렇게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넘었으면 아이고 자녀들은 키우기는 키우겠네. 사교육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50%가 안 되면 기타 교육비.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야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그냥 가지만 고등학교를 넘어서게 되면 그 교육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 이쪽에서는 점차 대학에서 성적순 장학금을 없애겠다.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앉는 애들이 당연히 성적이 좋고 결국에 장학금마저도 잘 사는 애들이 타게 되는데 앞으로 성적순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 형평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하겠다. 어쩌면 참 현명한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여기 국회의원 삼선 의원 어느 친구도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공부해서 버는 돈이 더 많어. 누가 그걸 모릅니까? 장학금이 더 많다는 걸 누가 왜 모릅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저도 고등학교 때 뭐 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딱 오는 곳이 한 달 차비였어요. 그럼 한 달 차비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얻어먹는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날 씁니다. 그날 친구 한 20명 모아놓고 한 판에 먹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길이 철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철도길이 가장 가깝거든요. 철도를 따라서 가면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이렇게 쭉 보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너는 또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대적 빈곤, 비교를 통해서 빈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를 통해서 하되 그 비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급여별로 다르다. 이런 것도 봐주시고. 다음에 주관적 빈곤은 자기 각자가 빈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각자가 빈곤이냐 아니냐. 다음에 거기 빈곤 측정에는 절대적 빈곤 측정과 그리고 상대적 빈곤 측정이 있는데 자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절대적 빈곤 측정에서 1, 2, 3번 절대적 빈곤 측정에서 1, 2, 3번 절대적 빈곤 측정 첫 번째가 실태생계비 방식. 실태생계비 방식. 자,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회방문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우회방문원이 개별 방문해서 무엇이 얼만큼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도와주는 것이 실태생계비 방식이에요. 전물량 방식은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의 비용합으로
비용의 합으로. 자, 선생님들은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돼. 아마 젊은 애들은 꼭 다른 것부터 휴대폰은 있어야 돼부터 하겠죠. 최소한 우리 집이 살려면 이것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비용을 산출한 다음에 그걸 더해가지고 단순 엑셀 프로그램이지요.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마켓 바스킷이라고 합니다. 마켓 바스킷. 아까 나왔던 여기 나오는 1차 빈곤, 라운트리의 2차 빈곤 이렇게 나온 것처럼 거기 오면 피복, 그러죠? 음식, 다음에 거처, 다음에 연료와 같은 것이 기초생활 필수품일 거예요. 그 비용의 합을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방식을 만드는 걸로써 이걸 우리는 라운트리 방식, 라운트리 방식 또는 마켓 바스킷 방식, 마켓 바스킷 방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 우리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은 기초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기초생활 식료품, 기초생활 식료품 비용의 합으로 최저 생계비를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라운트리가 말하는 1차 빈곤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기초생활 식료품이에요. 굶어 죽지 않는 것만. 굶어 죽지 않는. 우리가 보면 저기를 보면 대충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냥 아예 관습적으로 누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나 보면 옷이 어디서 생기긴 생기는데 그냥 대충 입고 다니지 그걸 가지고 패션이란 단어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허리가 크니 작니 그거 자치야. 크면 큰 대로 흘러 엉덩이 내놓고서 입고 좁으면 좁은 대로 또 그냥 헉대 필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따지지 않아요. 기초생활 식료품 비용의 합으로 하되 이것은 오샨시키 방식. 또 엥겔 방식. 뭐 엥겔 개수의 역수를 곱해서 뭐 이렇게 계산 방식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이건 전 세계 68억 중에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뭐 집, 옷, 사치죠. 한 끼라도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그래서 이거는 유엔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볼 겁니다. 여기는 유엔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기초생활 음식 비용의 합만 가지고 최저 생계비를 따지는 거. 여기는 음식은 당연하고 거기에 의식주에 관련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비용 합으로 하는 것은 전물량 방식이 되겠어요. 이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 방식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 계측 방식에는 거기에 보시면은 뭐 가계지출 방식도 있고 순수 상대 빈곤 방식도 여가 쭉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438페이지 유사 상대 빈곤, 준상대 빈곤 보세요.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 방식을 택해요. 앞에 왼쪽 페이지에서 나온 것처럼 상대적 빈곤인 것처럼 빈곤 대책도 상대적 빈곤 방식을 택하는데 그중에서도 유사 상대 빈곤을 택한다는 겁니다. 438페이지 대표적으로 타운센트 방식이 있습니다. 타운센트 방식. 측정은 타운센트 방식. 낙숫물 방식인데 타운센트 방식. 상대적 빈곤 방식.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적 빈곤 방식. 타운센트는 상대적 박탈 개념을 도입해서 소득 부족 개념보다는 통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빈곤으로 간주한다. 맞아, 거의 중위소득이었었죠. 전체 사회의 중위소득의 일정 소득을 못 미치는 사람을 빈곤이라고 봤다. 타운센트는 빈곤을 평균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극빈, 80% 이하는 소위 빈곤이라고 봤다.
그에 비해서 세계은행에서는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3분의 1, 또 선진국에서는 평균소득의 2분의 1 이하를 빈곤이라고 한다. 전부 다른 그거 암기할 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뭐 푸치라든지 낸슬리와 같은 사람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를 빈곤으로 봤다. 이렇게 평균소 유사 상대 빈곤의 개념으로 우리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평균소득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거의 일정 비율 이하를 빈곤으로 바라보는 것을 유사 상대 빈곤이라고 타운센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을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빈곤이라고 설명을 한다. 거기 법률 제가 적어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 계측 방식이 되겠어요. 라이덴 방식은. 선생님들은 가난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국민적 합의는 아니지만 국민적 분위기가 가난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난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히 아빠 나 이제 그 주말로 바꿔야 되겠어. 이제 그만 이제 또 학원 다녀야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이제 저도 지쳤겠지만 좀 춥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근데 아빠를 배려하면서도 또 지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건 아빠 이번에 100만 원 넘게 나올 걸 이렇게 이제 지게 무게를 잡으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난이에 대해서 지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빠 차가 어떻고 또 아빠 엄마의 학계 소득 학계가 얼마인지를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그 느낌을 갖는 어떤 스스로가 생각하는 빈곤의 체감도 이것을 주관적 빈곤이라고 라이덴 방식이라고 합니다. 라이덴 방식.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절대 빈곤 방식 받고 상대적 빈곤 측정에서 타운센트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역시 상대적 빈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 측정으로 유사 상대 빈곤 기준점은 기준 중위소득 또 급여별로 다른 비율 해서 거기에 법률 조항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빈곤 방식 이건 2번 그다음에 3번 주관적 빈곤 측정으로서는 라이덴 방식이 있다. 라이덴 방식이 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 우리나라는 전물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뒤에 이제 법조를 보면서 법 조문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거기 불평등도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